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우리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위안부 합의를 현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얘기했잖아. 아우 복잡해. 근데 그 강경화 네.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직접 확인했더만. 네, 전화해가지고 사무총장한테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진짜냐? 그랬더니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말은 이런 거예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합의로 푸는 게 맞다라는 건데. 원론적인 얘기지. 네. 근데 그거를 일본 애들이 한일 합의가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런 얘기했지. 지지한다라고. 그러니까 아베가 장난친 거냐? 그래서 좀스럽게.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다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역사 왜곡에다가 발언 왜곡. 무슨 뭐 저기 고대 유물도 사기쳤다며 예전에. 그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뭐 얘기하는지. 하여튼 고대 유물을 발굴했는데 이게 일본이 더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사기쳤잖아. 하여튼 어쨌든 근데 강경화 후보 잘하대. 그러니까 저기가 있나 보죠. 친분이 있었나 아니 보죠. 그 유엔 사무총장이 바뀌면은 그 인수위원회 하잖아. 그 인수 작업 같이 했다더만. 아 그래요? 그럼 친하겠네. 친하고 실력이 있고 의목도 있는데 아침에 어디 가서 뉴스를 딱 보니까 무슨 강경화 후보자의 딸 무슨 위장전입 뭐 얘기 있었잖아. 위장전입을 넘어서서 이제 뭐 딸을 위해서 뭐 무슨 투자를 했는데 유령 회사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제 가장 좀 심하게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김상조 교수 이 사람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 사람은 재벌 개혁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극심하게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강경화 후보는 그렇게 막 그 무슨 보수 쪽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기 일본 위안부 문제 재협상 뭐 혹은 뭐 파기 이런 걸 선봉에 설 사람이지. 하지만 모르죠. 뭐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굳이 자기들이 물어뜯지 않아도 된다 싶으면 화력을 김상조로 집중할 수 있죠. 여긴 대충 놔두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무슨 이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느냐, 어떤 이제 도덕적 문제가 있느냐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보수 쪽이랑 얼마나 충돌할 것이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낙마를 할지 안 할지를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보수를 기본으로 보는 것보다 미국의 입장을 보고 지금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는 사실상의 이제 거의 미국 간첩 수준들이 다 들어와서 외교부를 주물럭거렸던 거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죠. 네. 사실상의 간첩 수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표현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상의 미국 간첩 수준의 인물들을 외교부 수장에 박아놔야지 이게 안심이 된다고. 근데 강경화가 과연 미국의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네. 미국의 사실상의 간첩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어떤 뭐 적폐를 청산하고 뭐 이런 것과는 일정하게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강경화에게 집중적으로 비판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이제 미국의 관리망을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외무고시 출신이 되면 외무고시 들어갔을 때부터 한 30년을 구워 삶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삶아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질긴 것도 계속 끓이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근데 강경화는 그 이제 관리망에 벗어나 있는 인물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강경화는 물론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더 공격이 심할 거다. 그걸 집중될 수 있지 않나. 아니 외교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외교부 관료들이 더 공격을 하겠지. 자료 막 갖다 주고. 안팎으로 협공을 당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외교부 직원들이 야당 측에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런 걸로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배후에는 사실 미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어쨌든 유엔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온갖 부정부패 자료를 다 확보해놨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좀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뭐 처음에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남편이 잘못 말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만 그 전직 교장 집에다가 위장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주소지 옮겨놨다는 예, 거죠. 전체적인 모양이 지금 흐름이 왜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2005년 그 청문회 이후의 건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투기적 목적이 아니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또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투기적 목적은 아니고 이제 네. 투기는 투기구나. 자식 투기. 거기다가 자식에게 투기하는. 또 남편의 거짓말 발언 이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고 전형적인 그냥 그 고위 관료? 고위 관료들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하는 게 아닌가 의혹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낙연은 사실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돼 있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거부한 상태고. 이제 아니, 통과될 아니. 것 같으면 이제. 이제 국민의당하고 통했어? 바른정당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아 그래요? 자유한국당 버텨도. 네. 그 다음 타겟을 얘들이 누구를 삼을까라고 할 때 누구를 삼을까요? 서훈 국정원장. 아니 국정원장도 이제 통과 무난하고 거기는 뭐 보수 쪽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외교부장관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지? 근데 두 명이 네. 이제 타겟에 올랐죠. 야당이 모든 인사를 다 허락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아니 자유한국당은 다 발목을 잡을 건데 사실 자유한국당만 발목 잡았고는 소용이 없고 그렇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그 호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무조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는 근데 상황인가. 국민의당의 트렌드를 보면 사실 뭐 김상조 교수 정도는 용인하는 거잖아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모습이. 근데 한미동맹에서 그 한미동맹은 빗셀 틈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서 저는 강경화 장관이 약간 좀 날아갈 수 있다. 불안하다. 공격을 받겠다. 아니 일본에서도 공격하지 않을까? 그지? 일본도 일본이 공격할 수가 이제 있죠. 네. 한미일이 다 공격하네. 와 집중포하네?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에 닭깎이 마사오 딸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한일 관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마구 밀어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일본이 긴장하는 거는 사실상 뭐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보고. 자,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당이랑 바른당 애들은 너희는 아니다, 그지? 말할 자격이 없다. 일단 제외시켜 놓고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이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일단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이제 재협상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물한 기구는 아니었던 것 같지 않아? 활동 자체가 그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위상 또 미국의 횡포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것 같고. 거기에 동조를 했는지 저항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뒤를 파봐야겠지. 야 그럼 또 같은 이런 말하면 좀 그러긴 한데 사실상의 아니요 그냥 같은 여성으로서 메르켈 총리가 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메르켈 이번에 뭐냐 그 G7 회의. 네, G7 회의에서 미국의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지나가는 것 같다.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말을 애매하게 하는 지나갔다라고 하면 안 돼?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드네 진짜. 지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나는 그 뉴스 보고 되게 황당했던 게 아니 G7 회의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 G20 회의로 바뀌지 않았나? 아니 두 가지 회의 다 있지. G7 회의를 근데 언제마다 한 번씩 하지? 원래는 매년 해왔잖아요 이거. 그래?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 G7 누가 알아주나? 뉴스가 잘 안 되더라고 진짜. 뭐 누가 선진국이라고 누가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기이한 행동을 보일까 이게 뉴스지. G7 가가지고도 뭐 나토 분담금 올려라 뭐 그 소리 해가지고 메르켈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이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메르켈의 발언이다는 거지. 미국 어느 일방에 의존하는 시대에 지나갔다 이런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기이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지. 그렇죠.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지.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위상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거고. 그래서 유럽 독자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발언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재편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아니 그래서 나는 저기 또 유럽에 우리 터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만. 터키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유라시아? 유라시아. 자, 적폐청산을 터키처럼 해야 되겠다. 기사만 봤을 때는. 뭐였죠? 내용이? 터키 쿠데타 참여한 세력들을 완전히 그냥 싸그리 만 몇 명을 구속시키고 5만 몇 명을 지금 처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아, 제가 본 거 5만 몇 명이 구속이 됐고. 구속이 됐다고? 아닌데. 구속이 5만. 그러니까 입건된 사람이 15만 4,694명이고 구속은 5만 136명. 네, 만 몇 명은 저기예요. 군인, 법조인 그런 사람들만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 검찰 뭐 그지? 그렇죠. 판검사가 2,591명. 군부는 장군이 167명. 야, 장군이 그렇게 많아? 뭐였어요? 장성 아니야, 장성? 군부가 7,000, 6,980명. 자리 나눠주기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이거죠. 경찰이 8,800명이고. 아니 경찰. 터키가 몇 명이야 인구가 도대체? 터키 1억 넘어요. 네, 인구 좀 많죠. 그리고 시장이 112명. 거의 나라가 거의. 예, 아무튼 시장이 112명. 혁명인데 그거는. 주지사가 23명. 그럼 주가 23개 넘는다 얘기야. 다 날라갔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로 치면 도지사가 지금 23명이고. 거의 다. 홍준표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의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경기도지사 됐죠. 남경필, 원희룡 다 날라간다는 거죠. 싸그리 다 날라가고 장군 167명이면 저기 남재준 예전에 예비역까지 해가지고 싸그리 다 경찰 하면 예전에 누굽니까 저기 김석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아주 악연이 있는 경찰들이 8천 몇 명이 구속되면 그 치안 유지가 되나 그게?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급만 구속되기 때문에. 지도급 그렇게 많아. 그러겠죠 주로 일선에 있는 소장 뭐 이런 사람. 근데 일선에 저기 형사들 강력계 형사들 이런 사람들 구속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 고위급만 8천 명이 넘는다는 건 좀 놀랍네. 그렇지. 근데 워낙 나라가 인구가 좀 많아요 터키가. 1억에서 15만 명이 다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거고 이 사람들이 다 터키 쿠데타의 관련자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5만 명 중에 1만 명은 다시 석방이 됐답니다 지금. 네, 차례로 계속 구속이 되고 있는 건데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뭐 집행유예가 되든지 보석이 되든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누적 집계가 5만이면 네, 감옥 문을 한번 들어간 사람이 이제 5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5만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게 그래서 터키 쿠데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적폐청산하는 거잖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적폐죠 이게. 적폐청산을 이런 방식으로 참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하여튼 배경 한번 얘기 들어보지 뭐. 이게 사실 좀 복잡해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고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터키 대통령이 에르도안이잖아요. 에르도안인데 터키는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전통적으로 세속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세속주의 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전통을 100% 따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로 볼 수는 없어요. 애매해요. 지금 여기가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이슬람 국가가 아닌 거고 이슬람 국가가 아닌 건 뭐냐면 국교로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뭐 히잡도 금지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나라거든요. 일단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완전히 이제 둘러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자본주의. 여기는 뭐 여성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요. 딱 보면 여기는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면도도 다 하고. 그러면 여기는 세속주의.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세속주의를 반대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리주의자야. 네, 대통령이 되면서 이슬람을 거의 이제 국교로 만들려고 막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는 또 전통적인 세속주의 그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쿠데타가 정말 자주 일어나는 나라예요, 사실. 그 전에도 쿠데타 많이 일어났고 에르도안이 지금 14년째인가 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놓은 상태예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헌법 바꿔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어가지고 지가 총리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뭐 때문에? 글쎄요. 전통을 따른다. 이슬람 전통.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쿠데타가 일어난 게 2016년 7월 15일
오후 11시에 일어나서 7월 16일 오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24시간도 못 버티고 6시간 만에 진압이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 끝. 네. 자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쿠데타가 있었다가 진압됐다는 뉴스를 본 거죠 이게. 그때 SNS도 많이 막 엄청 돌고 그랬지. 근데 이게 어쨌든 쿠데타를 진행했던 군부는 이제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군부고 이 에르도안은 이제 세속주의를 반대하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 견해 차이 때문에 일어난 쿠데타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여기에 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국제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이 돼 있다 여기에. 터키가 원래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 아닌가? 친미 국가죠. 지금 그 IS 소탕전에서도 미국의 공군 기지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이라크 칠 때도 그랬다 제공했지. 그렇죠. 시리아 전투에서도 사실 자유 시리아 반군의 거의 베이스 캠프가 지금 터키죠. 그렇죠. 터키가 엄청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걸.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대중동 전쟁의 전진 기지인 거죠. 터키가 여기서 다 군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허용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안 좋겠죠. 러시아도 중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자꾸 충돌을 하잖아요. 러시아랑 미국이랑.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가 눈엣 가시였는데 이게 러시아 전투기가 그 시리아 IS 소탕한다고 가다가 터키에서 격추를 당한 거예요. 터키 군에 의해서. 러시아 전투기가. 네, 러시아 전투기가.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는 너네가 영공을 침범해서 격추한 거다라고 하고 러시아는 침범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푸틴이 터키하고 전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국교 단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터키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딱 터진 거죠. 쿠데타가 터지면서 여기에 이제 지목되는 게 미국이 배우다. 이 쿠데타를 미국이 조종한 거다. 왜 친미 정부인데 왜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지?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러시아한테 쫄아가지고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배후 조종해가지고 애를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6시간 만에 뒤집어졌는데 그 배경도 러시아에서 정보를 알려줬다. 쿠데타 정보를 알려줘서 막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진압되자마자 푸틴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우리 정상회담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하고 그 러시아 전투기 격추했던 그 터키군 조종사는 체포해가지고 바로 넌 쿠데타 가담 인물이야라고 해서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해버리고 이러면서 터키가 급격히 이제 러시아랑 가까워져 버린 거죠.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이제 국제 관계에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좀 복잡하게 막 가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 쿠데타에 가담한 인물들이 미국의 배후 조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러시아 폭격기를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도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겠네, 그지? 미국이 뭐 음모가 있었다. 그런 뉘앙스와 유사한 기사가 예전에 하나 본 게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뭐냐면 터키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이제 터키에 임차해 놓은 게 그러니까 터키 땅을 빌려 가지고 거기를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있대요. 근데 그 부대가 쿠데타에 개입한 주동 부대라서 쿠데타 실패 이후에 그게 터키군의 관리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핵미사일이 미국 건데. 그러니까 그 부대가 핵미사일이 있는데 핵미사일이 있는 부대가 그러니까 사전에 터키군이 이제 그 주변을 관리하던 터키군은 쿠데타에 개입된 걸로 해가지고 다 지휘관들이 뭐까지 날아가 버리고 이제 에르도안 세력들이 그 부대를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그 미사일 기지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 쿠데타를 주도한 그 부대에 미국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장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겠네. 네. 게다가 이들이 대항에서 세우려고 하는 그 골렌 발음도 이상한데 골렌인가? 뭐 무슨 저 야당 정치인 아니야? 네, 터키 야당 정치인. 그 사람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에 있지.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에르도안을 엎어버리려고 했을 수 있지 않냐. 네. 근데 그것을
진짜 이거 미러 간의 정보전이 치열하죠. 근데 미국이 이른바 CIA를 동원한 이런 이제 사보타지와 이런 이제 공작들도 KGB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네. 푸틴이 KGB 출신 아니야? 결국은 이것도 푸틴의 승 아니에요, 그러면? KGB가 지금도 있어요? 러시아? KGB 이름 출신이죠. 바뀌지 않았나? 네. 이름은 바뀌었겠죠. 정보 출신이지. 근데 터키가 어쨌든 예전에 이재명 시장 표현대로 작살 내는구만 지금 터키 쿠데타 참가했던. 제가 볼 때는 이게 쿠데타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더라도 예, 아니 5만 명?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쿠데타에 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쿠데타라는 게 비밀리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비밀리에 그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비밀 조직에 가담해가지고 쿠데타 합시다. 지휘를 받을 수 있지 뭐 부대나 뭐 경찰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뭣도 모르고 그리고 쿠데타를 하는데 사실 이게 쿠데타가 엉망이었어요. 예, 쭉 보면은 쿠데타 안에서도 세력이 갈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뭐가 안 맞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급조됐구만. 예, 6시간 만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도 애들이 좀 너무 엉성하게 쿠데타를 했더라고. 그때 왜 에르도안이 불가리아인가 해외에 이제 해외 출타 중이었었는데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에르도안이 긴급 SNS로 날렸다고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터키 수도가 앙카라인데 거기 시내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탱크를 막 막고. 근데 저는 그때 좀 약간 막 뒤섞여 있더라고 군인들하고. 예.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쿠데타를 하는 군인들도 별 의지가 없어. 시민들하고 어울려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 15만 명은 그동안 이 누구냐 이게 친미 세력들? 제가 볼 때는 정권 입장에서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안 맞았던 인간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근데 기회는 이때다 이건 거죠 지금. 충격적인 게 뭐 느낌이 우리는 예를 들면 정권을 잡더라도 사법, 입법 이런 데 못 건드리잖아 잘. 여기는 그냥 법조인 분석 그냥 뭐 아작을 내버려. 아우 막 판검사를 2,500명을 고소시키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구속영장 딱. 누가 재판하지? 경찰 재판겠지. 검찰이 하는 거죠. 네. 속이 다 시원하죠? 야, 아니 근데 이게 사법부도 되게 중요한 게 사법부는 우리는 진짜 왠지 사법부에 대해서 거의 신성 불가침인 존재로. 맞아. 우리가 저기 삼권 분립안에 우리는 행정부 쪽에 있고 사법부는 그냥 완전히 저기 신성 불가침이야 저기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판사도 구속해야지. 그렇죠. 판사도 판사 비리 얼마 많습니까 사실. 정치 판사도 되게 많고. 그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혁명이 아니죠. 아무튼 집권을 했을 때 재헌 의회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집권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 재헌의회 다시 꾸렸단 말이에요. 기존의 의회를 무시하고. 근데 재헌의회를 꾸리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 판사들 전부 해임해 버렸어요. 전부 해임하고 다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격 없는 데 다 구속시켜 버렸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한번 합시다. 누가 하지? 판사들 다 해임시켜가지고. 아니 판사 검사 다 해야 되는데 경찰 판사를 해임한 다음에 그 판사를 누가 재판하지? 판사가 아니 누가 해임을 하지 판사를? 판사 해임이요? 대법원장이 하겠죠. 대법원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핵심은 지금은 이제 검찰로 모이고 있는 거니까 판검사를 한꺼번에 두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검찰 개혁이고 살라미로 해야 되나?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판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가 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그 경무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 경무에 시달리고 또 뭐 그에 비해서는 박봉이고 이런 얘기 하는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정치 판사들이 판을 치니까 그걸 잡아야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몇몇 잘못된 판사들이 몇몇 존경할 수 없는 판사들이 진짜 존경할 만한 판사들 다 욕 먹이는 거고.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터키처럼 적폐청산을 터키 방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예외는 두지 말자는 거죠. 이를테면 뭐 재판장이라 그래가지고 적폐청산에서 예외가 되고 아니면은 뭐 또 뭡니까 누가 있습니까 뭐 애국 세력 그래서 뭐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폐청산 예외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예외 두지 말자. 옛날에 뭐 30년 전에 훈장 받으면 적폐가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현행을 중심으로
네.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 이거는 저기 사법 적폐잖아, 그지? 그렇죠. 사법 적폐 청산 운동을 뭐 법원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법조계 인사분들 이런 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폐를 밝혀내는 것도 과거에 어떠했던 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자기 잘못을 사람이 만약에 개가천선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를테면 예전에 누구죠? 그 김병기 국정원 있다가 민주당 와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표창원 교수님은 원래 뭐 원래 좋으신 분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부 밑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무조건 뭐 출세가 제일이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충성하던 사람들도 나라가 바뀌면 내가 진짜 그때 진짜 나의 10년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반성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게 개혁 동력이 더 강해지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 화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포용적이다. 어떠세요? 포용적이다 너.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죄를 처벌을 해야겠지만 그냥 쓸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관료들. 일단 뭐 어떡해요.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몇 급 이상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이상은 일단 다 구속시켜서 조사해서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걸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입장을 내버리면 실제로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촛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내가 왜 구속돼야 돼?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섰을 때만 해도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 보수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도 석방시켜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다른 나라처럼 터키나 뭐 이런 나라처럼 한번 손 볼 때 그냥 화끈하게 손 본다. 아작을 그냥 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들 스스로 한 번은 그죠? 혹해가지고 진짜 이명박 도장 찍은 적도 있고 또 박근혜 잘한다라고 한 적도 있거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그걸 지금에 와서야 이제 박근혜 야 TV 꺼라 이래가지고 TV 꺼버리지만 내가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이명박 찍은 내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한때나마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지지했었다. 그리고 기대했었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청산해버리자라는 데서 완전히 움찔할 수 있다. 그런 지금의 움찔하는 국민 여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국민 여론이 여론 자체가 보수적이다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이 양민 학살도 많았고 보복성 이렇게 학살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보복 테러도 많고 그러니까 뭐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막 처벌, 막 응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세력이 바뀌어가지고 또 막 그쪽에서 이쪽을 응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 이런 건가?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두려움이 있지 않나. 아니면 뭐 보복당할 수 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조를 바꾸는 게 기본 문제니까 사람 한두 명 처벌하는 문제보다 어쨌든 구조를 바꾸는 문제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끈떨어진 놈들은 뭐 봐주는 거지 뭐. 끈떨어지면 봐줘요? 근데 구조를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대통령 딱 바뀌니까 시스템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청와대에 앉혀놓고 그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봐야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 바뀌어야 되는 건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맞다고. 구조도 사람은 다 포함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바꿀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을 이 사람이 20년 전에 뭐 했냐 30년 전에 뭐 했냐는 과거 행적을 중심에 놓지 말자는 거고 현재 행적을 중심에 놓고 과거는 참고 자료로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럼 적폐청산은 터키처럼 하지 말자.
솔직히 좀 심하지. 아니 15만 명은 너무 교원은 있잖아. 화끈하게 한다. 사법부로도 예외가 아니다. 아 그건 맞죠. 사법부 얘기는 아닌데 막 판사 2,000명 이런 거는 좀. 네. 아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는 1,000명만 구속시켰어. 아니 그래서 각 분야의 적폐들을 그 분야의 일하시는 분들이 주동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MBC 지금 뭐 난리거든. KBS도 난리고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이 투쟁을 하신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각 분야의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지 뭐. 네. 자 우리 또 오늘 회의 마치고 내일 또 봅시다. 네. 끝.